안녕하세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 손승우입니다. 저희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는 매년 10권의 우수 과학도서를 선정하여 연중 과학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강연을 제때 하지 못했었는데요.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과학도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계행성을 지으신 해도연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연 작가님, 강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외계행성의 작가 해도연입니다. 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건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혹시 외계행성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책을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드리고 싶고,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흥미진진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회자분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에 대해 간단한 소개 한 번만 더 드리면은, 저는 이제 과학소설 작가이고요. 여기 아마도라고 써둔 이유는 과학소설만 쓰는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뭐 과학소설이 과학이 아닌 일반은 뭐 다른 종류의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외계행성 같은 과학책, 과학기사 등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작가라고도 이름을 붙여놓고요. 본업은 연구원이에요. 본업은 작가는 아니고 연구원이고, 대신에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글을 계속 쓰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원래 주제인 외계행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계행성은 여러분들 어디서 뭐 영화에서든 소설에서든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 특히 작년 겨울쯤에 다시 한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매년 그 시기에 있는 큰 행사인 노벨 물리학상 말고 여러 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3명 중에 2명이 외계행성을 발견한 사람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흥분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연구를 했던 분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침 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다만 많은 관심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계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행성인데요. 행성이 뭔지 알아야 외계행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행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행성이 아닌 거라고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별이겠죠. 별과 행성, 스타와 플래닛이 있는데요. 이제 스타는 별이라고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항성이란 뜻에 가깝습니다. 이 항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정된 별, 픽스드 스타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행성은 플래닛, 이 단어는 이제 방랑자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성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거고, 행성은 그에 반해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종류라는 거죠. 이건 영어만 이런 게 아니고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에서도 이제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항성이 쓰여 있고, 행성에게는 이제 어디론가 간다는 의미에서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성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별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성, 픽스드 스타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과 별 사이의 위치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행성은 위치가 계속 변해요. 하루 동안에 변하는 게 아니고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지켜보다 보면 그 위치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에서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다면 행성은 왜 돌아다니고 별은 왜 안 돌아다닐까요? 그거는 우리 지구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별은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걔들이 뭐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성이 움직이는 이유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함께 돌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걸 알기까지 꽤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천동설 같은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개의 행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겠죠. 자, 우리 지구, 수성, 금성이나 화성, 토성 이런 것들은 행성이잖아요.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별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항성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행성과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발생할 질문은 다른 항성에도 행성이 있을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행성이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과연 행성일까요? 저기 굉장히 밝은 오렌지색 별이 하나 있고 파란색 별이 그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라면은 이제 오렌지색 별, 주황색 별을 돌고 있는 저 파란색 별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삼중성인데 가운데에 있는 별을 중심으로 두고 두 개의 별이 서로 공전하면서 또 가운데에 있는 별을 돌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저 한 쌍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별이 과연 행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쟤들은 별이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행성을 행성답게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항성과 행성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 이제 태양계의 항성과 행성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저기 항성은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별은 간단히 말하면은 스스로 타는 별이에요. 스스로 빛나는 별. 반면에 행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타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 그럼 행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 화성, 수성, 금성과 같은 고체로 된 암석으로 된 행성이 있고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이제 가스 행성, 그리고 이런 행성들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대 가스 행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행성들이 있고, 그리고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얼음 행성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얼음처럼 안 보이지만 굉장히 두터운 가스층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뿐이지 내부에는 암석과 얼음으로 된 고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성을 얼음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얘들도 덩치가 제법 크기 때문에 거대 얼음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약간 예외적인 존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외행성, 명왕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명왕성은 외행성이라고 부르는 걸까? 다른 지구나 목성이나 천왕성 같은 행성이 아니라. 이거는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분류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명왕성을 행성이라고 부르면은 행성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명왕성과 비슷한 전체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죠. 행성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외행성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혹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다.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천체들은 태양계 소천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소행성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외행성, 행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외계 행성을 다룰 때, 좀 더 멀리 있는 행성을 다룰 때 사실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성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외행성은 굉장히 작은 행성과 행성과 닮은 굉장히 작은 천체. 그래서 행성의 아래쪽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행성의 뜻을 얘기할 때. 그렇다면은 좀 더 행성보다 위쪽 경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천체가 있죠. 가장 오른쪽에 지구가 있어요. 굉장히 작죠. 암석 행성들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쯤에 이제 하늘색의 천왕성이 있어요. 얘는 얼음 행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목성은 행성 종류 중에서 굉장히 큰 쪽에 속하죠. 가스 행성. 그리고 그 위에 가벼운 별이라고 써 있는데 왜 가벼운 별이라고 굳이 써놨냐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태양은 사실 다른 별들에 비해서는 제법 체격이 있는 편이에요. 물론 태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거운 별도 많지만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은 태양보다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저 가벼운 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볍냐면은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정도 돼요. 저런 별들을 가벼운 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목성 그 다음이 가벼운 별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천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갈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색 외성은 오랫동안 이제 이론상의 존재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1995년에 실제로 발견이 되면서 이젠 이론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우주에 있는 천체라는 게 알려졌어요. 실제로는 별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천체예요. 대신에 너무 어두워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갈색 외성은 행성과 별과 무엇이 다를까? 별은 기본적으로 목성 질량은 75배 이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때부터 경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아까 제가 별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타는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스로 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수소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질량이 적어도 목성의 75배 정도는 돼야 돼요. 반면에 행성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행성을 어디까지 행성이라고 하냐면은 목성 질량의 13배 정도. 이건 정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애매해서 뭐 14배라는 사람도 있고 10배라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대개 13배 정도를 경계로 둬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13배에서 75배 사이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갈색 외성이에요. 제가 이걸 이론 속에만 존재했던 천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목성보다 더 크지만 별과 같은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는 천체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하는 의문에서 나온 게 갈색 외성이었고 그게 이제 실제로 발견이 된 거죠. 얘는 요 행성과 별 사이의 질량을 메우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 왜 굳이 그럼 핵융합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행성이라고 하냐고 굳이 갈색 외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핵융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별에서는 경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색 외성에서는 중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경수소 핵융합은 그냥 일반적인 수소 핵융합이에요. 그런데 갈색 외성에서 말하는 중수소 핵융합은 중수소라는 굉장히 특별한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수소는 우주에 굉장히 조금만 존재해요. 굉장히 소량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과 같은 경수소 핵융합은 연쇄작용이라서 한번 시작하면은 한번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또 수소를 그대로 남겨요. 그리고 그 수소를 이용해서 또다시 에너지를 만드니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중수소 핵융합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태우고 나면 끝이에요. 양도 적고 한번 태우고 나면 끝이니까 갈색 외성은 만들어진 직후에만 살짝 빛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차차 식어가는 거죠. 그래서 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별은 오랫동안 빛을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핵융합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행성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갈색 외성이란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왜 외계 행성을 이야기할 때 갈색 외성이 중요하냐면은 갈색 외성과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량 경계가 13배라는 게 정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행성과 갈색 외성의 경계 자체가 좀 애매해요. 어떤 걸 기준으로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는 저게 행성인지 갈색 외성인지 모를 때도 있고 행성이라고 했던 게 갈색 외성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갈색 외성인 줄 알았던 게 행성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갈색 외성을 관측하는 것도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수소 핵융합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오랫동안 내고 갈색 외성은 중수소 핵융합으로 조금만 빛난 아주 살짝만 빛나고 행성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행성으로 돌아가서 행성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행성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반적인 행성 얘기는 여기까지죠. 이제 행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외계 행성, 오늘의 주제죠. 주인공이죠. 외계 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외계 행성은 말 그대로 다른 별에 있는 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별에도 행성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은근히 생각보다 외계 행성을 자주 접해왔어요. 영화나 소설 같은 곳에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스타워즈에서 이제 주인공이었던 루크 스카이워커의 고향이 타토인이라는 행성이죠. 태양이 2개가 있는 곳. 이것도 외계 행성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냥 외계 행성이죠. 다른 별을 주변으로 공전하는 행성이니까. 이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양한 외계 행성들이고, 요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행성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는 아바타라는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였죠. 아바타에 나오는 행성이었고, 이렇게 외계 행성 자체는 저희랑 굉장히 친근해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라고는 할 건 아닌데 실제로 저 하늘 너머에 정말 외계 행성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문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그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신학이랑 과학이랑 그렇게 명확히 구분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갈릴레오 하면은 가장 먼저 지동설이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이 브루노라는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접한 다음에 그게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 이론을 자기 가설을 점점 팽창시켜 나가다가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써서 거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 수많은 별 주변에도 다른 세상이 있을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는 이제 종교랑 과학이랑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세상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에서는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성격이 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자기 주장은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왔고 안타깝게도 이제 1600년에 종교재판에서 사형이 내려져서 화형을 당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었죠. 대신에 이제 시대가 지나고 이제 과학과 종교가 분리가 되고 종교에서 이제 과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이 79년에 취소가 되었고 2000년에는 이제 교황이 직접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게 이제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이 사람의 공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한 100여 년이 지나서 영국에 있는 토마스 라이트라는 천문학자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책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저기 이제 원자 그림 같은 게 하나의 태양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아니고 다른 별에 있는 태양계. 다른 별에도 행성이 공전하고 있고 해성이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가설을 그림으로 표현해 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좀 근대 1700년 이제 18세기 정도니까 제법 근대 쪽이죠. 근대 천문학자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철학적인 이유로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천문학자로서 이게 당연하다. 당연히 다른 별에도 행성이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었고 실제로 관측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자기는 약간 무책임하긴 했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저기 뱀주인 자리 70번 별이라는 별에 있는 별을 관측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면은 이중성이에요. 가운데 별이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저렇게 타원 모양으로 다른 별이 돌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윌리엄 스티븐 제이콥이라는 천문학자가 저기 빙글빙글 공전하는 별의 위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으니까 저기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천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만큼 어둡다는 거는 별과 같이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고 행성처럼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천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내놨어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가설이었거든요. 실제로 저기 있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연구를 이어받은 토머스 제퍼스 잭슨 씨라는 다른 천문학자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주장을 했어요. 저기 행성이 있다. 반드시 행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때 좀 성격이 굉장히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다른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별을 관측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다른 천문학자나 아니면 학술지, 편집자랑 막 티격태격 거리다가 결국에는 천문학계에서 거의 퇴출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천문학계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여기는 행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는 행성이 있다는 증거가 안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별 궤도가 흔들린다는 것도 굳이 행성이 아니라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외계 행성 발견 발표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조금 전에 그 주인공이었던 뱀주인 자리 70번 별 바로 옆에 있는 버나드 별이라는 곳에서도 어떤 게 발견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별의 위치를 기록해둔 그림인데요. RA나 DEC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는 밤하늘의 위도 경도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의 위도와 경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견한 피터 반 느캠프라는 천문학자는 저기에 행성이 있다. 별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행성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행성 때문에 왜 별이 흔들리냐면은 사실 별 주변을
별 주변을 행성이 공전하고 있으면은 별도 살짝 흔들려요. 여기 요 동영상에서는 좀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조금씩 흔들려요.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도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별의 흔들림, 버나드 별의 흔들림은 거기 행성이 있고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도 다른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이 행성을 찾기 위해 관측을 해봤지만 아무리 관측해도 안 나온 거죠. 이걸 발견한 피터 반트 캠프라는 천문학자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 행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아무한테도 인정을 받지는 못했고 이 행성도 결국 실패로 끝났죠. 근데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 가지고 행성의 존재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고 나서 내려진 암묵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행성 때문에 별의 위치가 달라지긴 할 건데 그거를 관측으로 발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면 다들 외계 행성을 찾는 거를 거의 포기할 수준이었는데 20세기 말에 들어서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여기 여기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펄사라는 건데 펄사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죽은 별의 시체예요. 이거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죽은 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별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을 관측해 보니까 어떤 천문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자전 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걸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거기에 행성이 공전하고 있으면 이 펄사의 자전 주기가 달라지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죠. 펄사에서 행성을 찾았다. 근데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건 행성이 아니라 플라즈마 구름 때문에 관측치에 오류가 생긴 거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당연히 방어를 하겠죠. 플라즈마 구름 아니다, 행성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행성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론을 할 차례인데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오히려 이 발표를 했던 사람, 발견을 발표했던 사람들의 발표 철회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실수였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자기들 연구 과정에서. 그래서 슬프게도 이 펄사 행성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죠. 발견하는 건. 그런데 요 마지막에 발표 철회가 있기 일주일 전에 또 다른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펄사에서 행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계산 실수가 없었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펄사 주변에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교 검증을 해봐도 저기 행성이 있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이건 지금도 인정받고 있어요. 실제로 외계 행성이 있는 걸로. 그렇다면은 이 발견이 과연 지난해 노벨상을 받았던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이제 노벨상 업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둔 건데 저희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태양을 닮은 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한 공로예요. 그런데 아까 요거는 이제 펄사 주변이라고 했잖아요. 펄사는 일반적인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견은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한 거였죠. 이게 1992년이었어요. 이 당시까지 태양을 닮은 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펄사라는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발견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먼 별을 공전하는 행성, 일반적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 외계 행성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등대가 있어요. 여기 등대는 굉장히 밝죠. 멀리는 배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등대의 전구 옆에 반딧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반딧불 엉덩이에서 나는 조그만 조금 미약한 불빛이 행성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태양과 지구가 있다고 했을 때 등대가 태양이고 반딧불의 엉덩이에 있는 불빛이 지구예요. 이거를 30광년 떨어진 곳에서 본다고 하면은 밝기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50억 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냥 밝기 차이로만 해도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시선 속도 측정법이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은근히 여러분들과 익숙한 얘기예요.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앰뷸런스, 구급차가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 다들 한번 들어봤잖아요.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리를 내는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은 듣는 사람한테 도달하는 소리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소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빛에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행성이 공전하고 있으면 별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별빛에서도 행성이 공전하면은 별이 움직이면서 별에서 오는 이제 빛의 파장도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모든 별은 그 빛 속에 이제 흡수선이라는 검은색 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무지개가 생겼을 때 거기 보면은 검은색 선이 있어요. 그 선의 위치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별에 따라서. 그럼 이제 별이 움직이면은 파장이 달라지면서 이 선의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걸 측정하면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굉장히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분광기, 빛을 분해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고던 워커와 브루스 캠벨이라는 천문학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고정밀 분광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계 행성을 찾을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또 발견 소식이 왔겠죠. 도구가 있으면 사용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본 곳이 어디냐면은 세페우스 자리 감마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행성 별의 움직임을 측정해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아까 그 분광기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에요. 가장 뛰어난 분광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년 뒤에 발견을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행성 때문에 이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난 게 아니라 별 표면의 불안정한 활동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한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발견을 철회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03년에 실제로 거기서 외계 행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 발표가 1988년이었는데 그때 발견했던 바로 그 행성이 다시 발견된 거죠. 철회를 했던 그 행성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과학 역사에서 최초의 발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엄밀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발견은 안타깝게도 그걸 만족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증거도 부족했고 교차 검증에도 실패했고 무엇보다 발견자들이 스스로 철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발견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게 외계행성 발견 실패잖아요. 그 펄서에서 발견된 걸 제외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자들도 조금씩 절망을 하는 거죠. 이제 아까 그 분광기를 만들었던 그분들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적어도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목성보다 큰 행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천문학자들의 희망을 꺾는 거기도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느 별이든 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별이 만들어지면 거기 행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예상 외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1994년인데 이때가 외계행성 천문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외계행성을 찾으려던 가장 유능한 천문학자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해버렸으니까. 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밤은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에 또 다른 외계행성 발견 소식이 나와요. 페가수스 자리 51번 별에서 찾았다는 얘기였고, 요거는 이 별이 흔들리는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굉장히 예쁘게 쌓인 곡선은 나타나 있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디디에 코엘로와 미셸 마요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저기에 행성이 있다, 목성이랑 비슷한 질량의 행성이 저 별을 공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9년 뒤에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거죠. 이게 그 두 분의 최근 모습인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발견 당시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 말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발표한 소식이 자기가 몸담은 분야의 최고 성과 중에 하나고 자기 인생에서의 최고 성과이기도 했던 거예요. 과학자라는 이제 자기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발표했던 첫 발걸음으로 발표했던 그 성과가 자기 인생에서도 분야에서도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하겠죠.
그리고 19년 뒤에 노벨상도 받았고. 그래서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연 그렇겠죠. 이제 행성은 태양계 주변에만 있다고 그동안 오랫동안 믿어져 왔다가 이제 실제로 발견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이유는 그냥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에요. 뭐가 놀랍냐면은 이거는 우리 태양계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 태양계에 있는 궤도를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기 목성은 태양에서 OAU, 저기 AU란 게 무슨 뜻이냐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AU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발견된 행성의 크기가, 질량이 목성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은 목성과 비슷한 조건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행성이 발견된 위치가, 이 행성의 궤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기에 수성 궤도예요. 수성 궤도는 굉장히 작죠.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니까 0.4AU예요. 그런데 이때 발견된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행성의 궤도가 어디에 오냐면은 수성보다 훨씬 안쪽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는 소식 자체도 놀라운데, 이런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더욱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이런 행성이 존재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최초로 발견된 행성이 이렇게 놀라운 거니까 천문학자들은 솔직히 패닉에 빠졌겠죠. 이 행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론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데 데이터는 이 행성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패닉의 절정이 이르기엔 조금 이른 게 뭐냐면은, 이후로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견된 행성이 4,000개가 넘었어요. 4,000개가 넘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행성이 발견이 됐어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름만 쭉 나열해놨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목성과 닮았는데 별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핫주피터라는 행성이 있는 거냐면은, 지구보다 몇 배 더 큰 슈퍼어스라는 것도 있고, 온 표면이 바다로 뒤덮인 바다 행성이나 마그마로 뒤덮인 마그마 행성, 또 어떤 행성은 별에 너무 가까워서 증발하고 있어요. 행성처럼 꼬리를 만들면서 증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행성은 질량의 3분의 1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행성은 공정 궤도가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수직으로 서 있기도 하고, 또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 있는 커다란 행성인 천왕성보다 더 큰 달을 가진 행성도 있어요. 모든 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태양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행성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다 보니까, 처음 발견했던 그 페가수스 자리 51번 별이, 그 행성이 너무 평범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걔는 목성이랑 비슷한데 그냥 별에 가까이 있다 뿐이니까. 아무튼 외계 행성이란 게 너무나도 다양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신기한 행성이 발견된 것 가지고는 천문학자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발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요거는 제가 외계 행성 관련 강의를 할 때마다 스크린 사실 찍어놨던 건데, 이게 작년 7월이죠. 그때 4,102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서는 4,118개가 있었고, 4,126개,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4,161개, 그리고 6월에는 이건 이제 며칠 전이죠. 4,269개가 발견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매년 몇십 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의 위치를 표시해둔 거예요. 이건 2009년 기준이에요. 2009년 봄에 외계 행성 개수가 4,000개를 넘었어요. 발견된 외계 행성 개수가.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그 위치를 쫙 표시를 해둔 건데 굉장히 어디에나 있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왼쪽 위에 보면은 약간 라벤더색으로 굉장히 색깔이 막 칠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저기서만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이 절반 가까이가 발견이 됐어요. 저기에 외계 행성이 많다기보다는 저기를 집중해서 본 망원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케플러라는 망원경이죠. 이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케플러 망원경은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트랜짓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찾았어요. 트랜짓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별이 있고 그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순간 조금 그 별빛을 가리겠죠. 그러면 그 순간만큼 살짝 별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순간을 여러 번 포착하면은 저기에 주기적으로 별을 공전하는 행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행성이 별 뒤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때도 별을 바라봤을 때 밝기가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앞을 지나갈 때를 1차식이라고 하고 뒤를 지나갈 때를 2차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행성의 대기에서 반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빛을 자세하게 분석하면은 그 외계 행성에 구름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구름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트랜지스라는 방법은 굉장히 강력한 외계 행성 탐색법이죠. 그래서 케플러 망원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2,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케플러 망원경은 지금은 임무가 끝났어요. 끝났고 끝났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남겼다 보니까 지금도 케플러가 남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외계 행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케플러의 위력이 얼마나 컸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외계 행성이 발견된 개수를 발견한 방법으로 색깔로 표시해 둔 건데요. 빨간색이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시선 속도라는 방법이고요. 초록색이 트랜짓이란 거예요. 보면은 초반에는 거의 다 빨간색이다가 2004년 정도부터 이제 초록색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시선 속도가 트랜짓보다는 좀 더 예전부터 쓰이던 방법이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트랜짓으로 발견하는 행성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케플러가 올라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케플러가 어마어마한 개수의 행성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만큼 케플러 망원경은 외계 행성 관측 역사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케플러가 이제 운영이 끝나면서 그 후세대로 후속 망원경으로 테스라의 망원경이 올라갔고, 이 망원경도 지금 열심히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로 이름을 가려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 주황색이 뭐냐면은 마이크로 렌즈라는 거예요. 마이크로 렌즈라는 관측법이 뭐냐면 중력 렌즈를 이용한 건데요. 말 그대로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얘기 나오면은 뭐 자세한 건 모르겠더라도 빛이 휜다는 것 얘기 나오잖아요. 다들 들어봤잖아요. 근데 빛이 휜다는 거는 우리가 돋보기나 안경이나 그것도 결국 빛을 휘게 만들면서 뭔가를 보는 거예요. 빛이 휜다는 거는 그게 결국 렌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자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이제 빛을 휘게 만드는데 별도 빛을 휘게 만들겠죠. 근데 별 주변에 만약에 행성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돋보기에 조그만 돋보기가 하나 더 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멀리 있는 천체 앞을 별이 지나가면은 그 별이 돋보기 역할을 하면서 별빛이 살짝 밝아지는데, 만약에 거기에 행성이 하나 있다면은 그 멀리는 별빛이 몇 번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그래프를 밑에 있는 그래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기 초록색 동그라미를 보시다 보면은 밝기가 몇 번 반짝반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저 별빛 앞을 행성을 가진 다른 별이 지나가면서 렌즈 역할을 해서 별빛이 달라지는 걸 포착한 거예요. 이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거죠. 이 방법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로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KMT넷이라고 남아프리카랑 호주랑 칠레에다가 커다란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24시간 밤하늘을 관측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현상이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개의 별을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개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4,2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선 속도나 트랜짓이나 마이크로 렌즈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관측 방법이에요. 외계 행성의 95% 정도는 이런 방법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4,200개가 넘는 굉장히 재미있는 행성들이 발견되었고, 기분 같아서는 요거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행성들만 몇 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케플러 452라는 별 주변에서 발견된 케플러 452라는 별 주변에서 발견된 케플러 452b라는 외계 행성이에요. 저기 가운데 있는 약간 갈색 행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파란색 행성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얘는 파란색은 행성이 아니라 위성이에요. 케플러 452b라는 거대한 행성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인 거죠. 이게 왜 문제는 아니고 왜 신기하냐면은
위성은 어디 하나 있잖아요. 목성도 위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구도 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성이 있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얘가 저기 가운데 있는 저 행성이 목성보다 10배 더 무거운 굉장히 거대한 행성이에요. 그리고 저 제가 말한 위성, 달이라고 말씀드렸던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해왕성이 3배가 넘어요. 이게 말이 해왕성이 3배지 지구 질량이라고 비교하면은 지구 질량이 40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겁다는 거죠. 위성인데 지구보다 40배 더 무거워요. 이게 어디 다른 별 주변에 갖다 놓으면 이것만으로도 그냥 거대 행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수준이죠. 이 거대한 행성급 위성을 가진 행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태양계에는 좀 뭐랄까 심심해 보이기도 하죠. 스케일이 전혀 다르니까. 물론 요 행성은 요 위성은 사실 반론도 있어요. 거기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너무 놀랍다 보니까 좀 반론도 있긴 한데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겠죠. 저 파란색 위성, 행성보다 더 큰 파란색 위성에서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아니면 저기에 또 위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숫자로 쭉 늘어지는데 이걸 그냥 줄여서 J1407B라고 하는데요. 원반처럼 생겼잖아요. 레코드판처럼. 행성이 어디냐고 하면은 저기 저 원반 가운데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행성이에요. 그런데 고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 고리가 얼마나 크냐면은 고리 한쪽 끝, 가장자리 한쪽 끝을 태양에 갖다 놓으면은 고리의 반대편 끝이 금성까지 가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양계에 존재했다면은 우리 밤하늘이 그냥 고리로 다 뒤덮여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고리예요. 이게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반론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고리가 존재한다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기 때문에 고리를 가진 외계 행성은 우리 상상을 굉장히 뛰어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들어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트라피스트 1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외계 행성이 지구를 닮은 지구처럼 고체 외계 행성이 한 번에 7개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중에 2개에서 3개는 액체물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헤비터블 행성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은 D랑 E랑 F에 물이 있는 걸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물론 상상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으로 추정을 하면은 충분히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행성계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좁은 곳에 모여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별이 적색외성이라고 굉장히 작고 온도도 태양만큼 뜨겁지 않다 보니까 행성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도 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은 7개의 행성 전체가 수성보다 더 좁은 곳에 모여 있어요. 수성 궤도보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트라피스트 행성계라고 빨간색 그림으로 선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건 차라리 태양계보다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갈릴레오 4대 위성, 목성 주변에 있는 위성들의 궤도와 차라리 더 비슷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곳에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항성강 우주선을 만들었고 다른 외계 행성계를 찾으러 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얘는 헤비터블 존, 그러니까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에 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저기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굉장히 불안정한 별이에요. 표면에서 계속 X선이나 방사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헤비터블 존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생명이 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표면에 가보면은 뭐 지구랑 비슷한 풍경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X선과 자외선으로 완전히 소독된 아주 청결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케플러 452b라는 행성이에요. 요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위치가 이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별 위치에서 딱 1AU만큼 떨어져 있어요. 지구랑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보다 조금 무겁긴 하지만 지구와 닮은 암석 행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표면에 물이 존재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기 중심에 있는 별 케플러 452라는 별이 태양과 굉장히 비슷한 별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좀 다르지만 이 말은 결국 지구랑 굉장히 환경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얘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닮았다는 거죠. 이 표면에서는 중력은 좀 셀지도 모르겠지만 밤 하늘을 올려다본 풍경은 지구랑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 생명이 있었다면 지구의 생명체와 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외계 행성은 거의 모든 별 주변에 있다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별 주변에 행성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여러 개씩 있고 거의 모든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은하에 사실 별보다 더 많은 행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은하가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다들 별이 모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보다 숫자로 따지면 별보다 행성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좀 더 멀리 나가서 보면은 은하 역시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일부잖아요. 은하단에도 뭐 수천억 개의 은하가 모여 있어요. 자, 은하 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행성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수천억 개보다 더 많으니까 뭐 조까지 몇 조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은하가 또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다면 행성의 숫자는 정말 헤아리기 힘들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행성이 있다면은 생명이 어떤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방대한 숫자가 있으면 어디선가 생명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있을 거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주장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지구가 있으니까요.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 확률을 이겨낼 만큼의 숫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으로서는 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외계 행성 관측을 얘기하면서 안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행성을 보진 않았죠. 외계 행성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로 렌즈라든가 시선 속도라든가 트랜짓 같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행성을 보는 건 아니에요. 행성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행성 자체를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측이라는 거는 결국은 봐야 본다는 행위 자체가 궁극적이겠죠. 그래서 행성을 볼 수 있진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직접 관측이에요. 직접 관측은 파란색인데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주 조금씩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그래서 결국은 행성을 볼 수는 있다. 단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시선 속도나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망원경은 필요가 없어요. 제법 작은 천문대의 작은 망원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대신에 직접 관측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망원경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 위에 있는 이제 세계 거대 망원경들 중에 일부인데요. 저기 있는 망원경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작은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8m가 넘어요. 그 망원경의 구경이 10m가 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에 30m짜리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대 망원경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별빛이 굉장히 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별빛을 가려주는 기술이 필요해요. 요거는 뭐냐면은 개기일식을 찍어둔 건데 낮이에요. 태양이 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별이 보이죠. 이건 결국 태양을 가려주면은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데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려고 할 때도 이런 기술을 써야 돼요. 요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태양빛을 가리는 것과 별빛을 가리는 것은 좀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별빛을 가린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망원경으로 별빛을 가리고 또 여기서는 시간상 설명할 수가 없는 다양한 이제 관측 기술과 데이터 해석 기술을 이용하면은 외계 행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는 그냥 그냥 큰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뭐 코로나 그래프 같은 걸 쓰진 않았고 뭐 특별한 해석 방법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망원경으로 코로나 그래프를 쓰고 좀 특별한 이미지 해석 과정을 거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저기 보면은 이제 별빛이 굉장히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저 가운데 이제 동그랗게 그려진 게 그 별빛을 가린 코로나 그래프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GJ758b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저게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색 외성과 외계 행성을 구분하는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경계에, 특히 그 경계에 있을 때는. 요 GJ758B라는 게 바로 그런 사례예요. 요거 글리지의 758B라고 하는데 뒤에 대문자 B를 써놨잖아요. 대문자 B는 저건 행성이라기보다는 갈색 외성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그 사실 이 질량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행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갈색 외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것과 갈색 외성을 관측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일이고 같은 일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거는 외계 행성의 직접 관측의 사례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질량이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요거는 글리지아 504B라는 건데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요. 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외계 행성이에요. 갈색 외성도 아니고 그냥 행성이에요. 저기 중심에 보시면은 저기 노이즈 같은 약간 알록달록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별빛을 가리는 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별빛이 새어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든 별빛을 없애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이즈가 많긴 많아요. 근데 저게 저 점선으로 동그라미 그려진 걸 보시면 해왕성 궤도 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왕성 궤도가 지름이 30AU 정도 돼요. 그만큼 멀리 떨어진 행성이란 거죠. 우리 태양계에서는 저만큼 멀리 떨어진 행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태양계에서는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행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계행성 관측이 또 어디까지 왔냐면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물론 사진을 찍는 거죠. 찍는 거긴 한데 오랫동안 관측을 하면서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공전을 하는 과정도. 여기 보면은 이제 행성 4개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이미지를 촬영한 다음에 이어놓은 거예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또 다른 다른 별을 공전한 행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궤도를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다가 이제 별 뒤로 가려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별 뒤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 가져온 거는 이제 들어가는 것만 가져왔지만 동영상을 재생을 안 했네요. 보면은 이제 저기 별이 별 뒤로 움직이면서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젠 그냥 외계행성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외계행성이 움직이는 공전하는 순간까지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요 성과가 사실은 그냥 촬영해 놓은 걸 이어 붙인 것 뿐이지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냐면은 요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사성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 그림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은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목성의 위성 4개를 관측하면서 기록해 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이제 목성의 위치고 그 옆에 이제 별 표시로 그려놓은 게 갈릴레이가 관측한 위성의 위치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시다 보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근데 갈릴레이는 이걸 보고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다른 천체가 있고 이것은 모든 별이 지구를 공전한다는 천동설과는 충돌이 된다. 따라서 천동설은 틀렸다. 그리고 나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별이 중심에 있고 그 별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요 갈릴레이가 이 기록을 남기고 나서 4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저 위성들이 굉장히 자세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탐사선을 직접 보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저 중에 하나인 유로파에는 아마 착륙도 할 거예요. 직접 가는 거죠. 그만큼 400년 전에는 갈릴레오는 상상도 못했겠죠. 자기가 발견한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으리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갔어요. 400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외계행성을 이렇게 해상도도 낮은 굉장히 좀 해상도가 낮은 데다가 색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이미지로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 우리 세대는 아니겠죠. 물론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언젠가 인간이 거기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천문학에서 중요한 거는 행성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행성이 어떻게 태어나느냐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행성이 태어나느냐,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 두 가지 여기 있는 그림들이에요. 아마도 지구과 교과서에 잠깐 나오기도 하는 그림인데 별 주변에
이제 원시 행성계 원반이라는 뜨거운 가스랑 먼지가 빙글빙글 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먼지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한 가스가 모여가지고 행성을 만든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뭐 디테일한 부분은 그렇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별 주변에 원반이 빙글빙글 돌고 있고 거기서 행성이 탄생한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설이었어요. 예전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하지만 90년대쯤에 조금씩 원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요거는 은하가 아니에요. 은하 아니고 별 주변을 둘러싼 원반 가스예요. 먼지와 가스로 된 원반인 거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뭐 소용돌이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냥 진짜 동그란 반지 모양인 것도 있고 이상하게 좀 비틀린 모양인 것도 있고. 너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아까 하와이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으로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럽의 천문대에서 찍은 다른 망원경으로 찍은 건데 색깔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신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 있죠. 원반이.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적외선으로 찍은 거고 적외선으로는 원반에 있는 가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얘들은 가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파 망원경으로 찍으면은 그 가스 내부에 있는 먼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망원경은 파장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장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파로 찍었을 경우에는 좀 더 뚜렷하게 저 안에 있는 먼지가 아주 예쁜 동심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2010년대쯤에 보인 거고요. 지금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최근에 나온 굉장히 선명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거 보고 감동을 했는데 새롭게 찍힌 가장 최신의 이제 행성이 태어나는 그 원반의 이미지가 요거예요. 보면은 제가 요 오른쪽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2004년이랑 2011년에 찍힌 같은 원반이에요. 같은 별 주변의 원반이에요. 그런데 예전까지만 해도 좀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흐릿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0년에 발표된 이 이미지는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여기 가운데 근처에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도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은 먼지와 가스가 모여 있는 부분이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거기서 행성이 태어나고 있다는 걸 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외계 행성을 여러 가 발견하기도 했고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이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성이 태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원반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4,200개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행성이 발견이 됐어요. 이 정도 많이 모였으면 행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행성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때 가설로만 존재했던 원시 행성계 원반이 관측이 되고 외계 행성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행성 탄생 과정이 맞았다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맞아요. 원반 속에서 이제 먼지나 암석이나 가스가 모여서 행성이 탄생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맞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지막에 행성이 만들어진 위치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위치랑 똑같아요. 달리 말하면은 행성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한 위치에서 행성이 만들어지면은 그냥 거기서 성장을 쭉 하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가장 첫 번째 외계행성 말씀드리면서 목성 같은 크기의 행성이 수성보다 더 안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거기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가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가설이 뭐냐면은 행성들은 결코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태양계를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 최근에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알려준 게 뭐냐면은 목성은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안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화성이 있는 위치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방향을 역전해서 지금의 위치로 왔다. 토성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안쪽에서 만들어졌다가 거의 화성 위치까지 왔다가 다시 뒤로 갔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가설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행성 외울 때 수금지와 목도 천해라고 하잖아요. 천왕성 다음에 해왕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천왕성보다 해왕성이 더 안쪽에 있었다는 가설도 있어요. 그만큼 행성들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이 있는데 우리 태양계에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커다란 얼음 행성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대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있으니까 얘를 5번째 거대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있어야 우리 태양계의 진화 과정을 좀 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 걸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행성이 반드시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5번째 거대 행성이란 가설이고, 이걸 넣으니까 태양계의 지금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5번째 행성이 어디 가냐고 하면은 얘는 행성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갔을 거다고 이런 가설이 존재를 해요. 물론 아직 가설이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발견됐다는 그 외계 행성 것도 사실은 지금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지만 사실 그 행성은 멀리서 만들어진 다음에 궤도 이동을 해가지고 태양 자기 별 근처까지 왔던 거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성은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던 거예요. 외계 행성 관측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튕겨나갔다는 행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튕겨나간 행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행성은 어디에 있느냐? 뭐 우주공간 어딘가를 떠돌고 있겠죠. 그런 행성들을 떠돌이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떠돌이 행성은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됐어요. 어떤 별도 공전하고 있지 않은 행성은 실제로 존재를 해요. 만약에 그 5번째 거대 행성 가설이 사실이라면은 태양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의 형제가 태양계의 가족이었던 어떤 행성이 아직까지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좀 가슴 두근거리는 상상이 가능해지겠죠. 이런 떠돌이 행성도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외계 행성이란 거는 행성이란 자체 존재죠. 우리 상상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외계 행성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세계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계 행성은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결국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도 다른 데서 보면 외계 행성이에요. 그리고 태양계 역시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사를 거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지금 보면은 물론 실제 스케일은 아니지만 수금지와 목도천, 해, 명왕성이 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아무튼 8개의 행성이 있어요. 굉장히 정돈된 느낌이잖아요. 태양 가까이 있는 작은 행성들이 있고 가운데 큰 행성들, 뒤로 갈수록 작은 행성들. 굉장히 정돈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쫓겨난 가족까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외계 행성이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문학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인데 굉장히 멀리 있는 걸 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멀리 있는 별을 본다. 그런데 사실 태양도 별이잖아요. 천문학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장소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벨상 작년에 외계 행성 발견으로 노벨상이 수여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는 게 멀리 있는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도 바꿔놓은 결과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이 굉장히 대단했고 위대했고 노벨상이 부여될 가치가 있었던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외계 행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하면서 어디까지 알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과학은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하와이에 30m짜리, 구경 30m짜리 망원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 TMT라는 망원경이에요. 이 TMT가 그냥 30m 망원경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여기 이미지에서 보면은 망원경 돔 밑에 조그마한 하얀색 자동차 보이시죠? 자동차가 저 정도 크기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망원경이에요. 지금 이거는 하와이에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와이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좀 마찰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2020년대 중에는 완공이 돼서 이제 더 멀리 있다기보다는 더 가볍고 어두운 지구를 닮은 행성들을 이번엔 직접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크기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망원경으로는 굉장히 큰 크고 무거운 행성만 직접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다들 목성보다 몇 배 더 크고 무거운 행성들이에요. 지구 같은 행성, 지구처럼 작고 가벼운 행성들은 현재로서는 직접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30m짜리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또 이제 다른 또 거대 망원경인데 얘는 GMT라고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나라 이제 천문연구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마 칠레에다 만들어질 건데요. 칠레인 아타카마라는 사막에 만들어질 예정이고 얘도 굉장히 커요. 보시면은 저기 뒤에 조그마한 하얀색 자동차가 보이는데 뭐 크기 비율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자동차를 넣어놔요, 그림에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망원경이고 얘는 실제 구경이 30m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20몇 미터쯤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망원경이에요.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이 하나 있는데 ELT라는 거. 이거는 유럽에서 만드는 초대형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은 구경이 40m쯤 될 거예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원래 계획은 100m짜리 망원경이었어요. 구경 100m짜리 망원경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스케일이 다르죠. 그런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줄여서 이 정도 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획된 망원경 중에서는 가장 큰 망원경에 속해요. 이 세 개의 초거대 망원경이죠. 이 세 개의 초거대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직접 관측이 왜 중요하냐면은 행성에서 오는 빛을 직접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계 행성에서 오는 빛을 직접 관측을 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대기 성분도 알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계 행성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 도구, 방법 그런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레드 엣지라는 걸 찾는 거예요. 레드 엣지가 뭐냐면은 요 그래프는 지구의 빛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제 좀 펼쳐 놓은 건데 뭐 자세한 거는 그냥 넘어 짚으셔도 되고 저기 제가 레드 엣지라고 써둔 데가 있잖아요. 레드 엣지라는 부분을 보면은 왼쪽은 좀 낮은데 오른쪽은 갑자기 쑥 올라가죠. 이 왼쪽에 낮은 부분이 뭐냐면은 가시광선에서 초록색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기 점선이 쑥 올라가는 부분은 빨간색에 해당하고요. 저 초록색 부분이 왜 쑥 내려가 있냐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은 초록색 빛을 흡수하고 이제 빨간색 적외선이나 빨간색 빛은 반사하기 때문에 저렇게 가파르게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이거를 레드 엣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 다른 대기 뭐 조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빛의 특징은 많이 변하지만 이 레드 엣지라는 부분은 식물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계 행성에서 오는 빛을 직접 분석했을 때 이 레드 엣지라는 게 발견이 된다면은 그 행성의 표면에는 식물 아니면 광합성을 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대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구와 닮은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게 되고 거기 있는 빛을 분석했을 때 이 레드 엣지가 나온다면은 외계 생명이 존재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가장 강한 빛이 바로 초록색 빛이에요. 노란색 빛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태양이 노란색이기 태양에서 오는 빛의 특성에 따라서 광합성을 어느 파장에서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적색외성이라는 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적색외성은 태양처럼 노란색 별이 아니라 말 이름 그대로 붉은 별이에요. 근데 붉은 별에서는 식물이 다른 빛으로, 다른 색깔의 빛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레드 엣지 위치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생물이 물 밑에서 진화한다는 걸 가정을 했다면은 적색외성 밑에 있는 빨간 빛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태양 아래에서도 식물은 초록색으로 광합성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색외성에서는 붉은색 계열의 빛, 적외선을 더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생물은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물 밑에서 발생하고 진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외선은 물 밑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가시광선은 물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외선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적색외성 아래에서도 물 밑에서 발생한 생물은 결국 가시광선 중에서도 이제 초록색 계열의 빛으로 광합성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생물의 진화를 고려했을 때 적색외성 아래에서도 식물은
초록색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역시 레드 엣지가 존재할 것이다. 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은 이 레드 엣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목록은 많이 있죠. 4,200개가 넘는 이제 행성 목록은 있으니까 거대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목록에서 적당한 행성을 골라서 촬영을 하고 빛을 분석해서 레드 엣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거대 망원경을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는 할 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주에 우리가 혼자만 있는가, 우주에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대답을 제공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우주는 행성으로 넘쳐나고 우리는 할 일도 많다는 거죠. 이제 거대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요거는 제가 저도 이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감동을 했다 보니까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갈릴레이가 그렸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고 났을 때 뭐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이라든가 귀족들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망원경은 자기가 만든 망원경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밤하늘도 보여주고 달도 보여주고 목성의 위성은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그때를 이제 묘사해서 그려둔 건데요. 이때 갈릴레이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 밤하늘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레이는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발견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본인은 언젠가 거기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런 거대한 역사를 갈릴레이가 시작을 해둔 거죠. 지구 밖에 있는 다른 세상에 대한 탐사를 갈릴레이가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노벨상을 타셨던 이 두 분은 물론 이 사람들 이전에도 외계행성을 관측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분들이 진짜 태양을 닮은 공전하는 외계행성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지구 밖에 있는 다른 행성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는 커다란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외계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도현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볼거리가 많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해도현 작가님을 자리로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